삐걱. 낡은 개종시계가 오후 3시를 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경기도 외곽,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한적한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 박은혜 여사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집안을 채우는 정막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듯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속 인자한 미소가 오늘따라 더 아릿하게 다가왔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수연의 목소리는 늘 바빴다. 워킹맘인 딸은 제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럼 챙겨 먹었지. 너야말로 끼니 거르지 말고. 은혜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방금 혼자 김치에 물 말아먹은 점심 식사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자신의 초라한 일상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 전화는 금세 끊어졌다. 다시 찾아온 정적. 은혜는 뜨개질 바늘 대신 얼마 전 복지관에서 겨우 사용법을 익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복지관 컴퓨터 강사는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앱이 있다며 황혼의 정원이라는 앱을 소개해 주었다. 여기서 비슷한 연배 친구들도 사귀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낯설기만 했다. 작은 화면 속 글씨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곳을 눌렀다. 그래도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텅 빈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다. 세상과 연결된 느낌, 아직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 년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갔던 속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희끗한 파마머리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소소한 일상 나누고 싶어요 라는 짧은 소개글도 겨우 적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역시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건가 보다 체념하려던 참이었다. 정우진 님이 회원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낯선 알림 소리에 은혜의 심장이 작게 뛰었다. 정우진.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듬직하고 인자해 보이는 중년 신사였다. 배경으로는 외국 어딘가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은혜님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곱습니다. 그래서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첫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은혜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지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준다는 느낌,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어왔다. 그는 자신을 해외 지사에 파견 근무 중인 은퇴한 교수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켜 외국에서 외롭게 지낸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은혜의 처지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타국에서의 외로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정우진은 은혜의 말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문학을 좋아했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가끔은 멋진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다. 은혜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듯했다. 남편에게도 심지어 딸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이 그에게는 술술 흘러나왔다.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로 은혜의 말을 들어주었다. 은혜 씨 목소리는 참 맑고 고우시네요. 직접 들으니 더 좋습니다.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날 정우진은 그렇게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이상하게도 신뢰감을 주었다. 은혜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전화 통화는 카카오톡 메시지만큼이나 자주 이어졌다. 정우진은 자신의 고독한 해외 생활을 이야기하며 은혜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자극했다. 가끔은 현지 음식 사진이나 풍경 사진을 보내주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척했다. 은혜는 그의 이야기에 울고 웃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텅 빈 은혜의 일상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복지관 친구 최경자 씨가 어느 날 은혜에게 물었다. 은혜 씨, 요즘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은혜는 얼른 표정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뭘. 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최경자 씨는 부러움 반, 걱정 반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우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딸 수연이 집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핸드폰만 너무 보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수연의 잔소리가 서운하게 들렸다.
딸은 자신의 깊은 외로움도 새로 찾은 설렘도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우진만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정우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다. 은혜 씨,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폐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세요, 우진 씨? 걱정되네요. 사실은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현지 은행 시스템 문제로 자금이 잠시 묶였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소액만 혹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바로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은혜는 순간 당황했다. 복지관 강사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지만 수학이 넘어 정우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정과 신뢰 그리고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정말 면목 없지만 5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폐가 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염치 없었네요. 그의 말에는 은혜를 배려하는 듯한 태도와 함께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은근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이래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그의 곤란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다음 날 은혜는 은행 ATM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돈을 송금했다. 혹시 딸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웠다. 돈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곧 정우진의 감사 메시지에 그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요구는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자녀 학비 마감일인데 깜빡했다.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액수는 항상 소액이었고 곧 갚겠다는 약속은 빠지지 않았다. 은혜는 점점 무뎌졌다. 불안감보다는 그를 돕는다는 생각,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딸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진과의 대화에서 이상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해외에 있다고 했는데 한국의 최근 날씨나 뉴스에 대해 물으면 어딘가 어설프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돌렸다. 거긴 지금 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답장을 주세요? 라고 물으면 은혜 씨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밤잠을 설쳤습니다라며 능숙하게 받아넘겼다. 약속 시간이나 했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다. 우진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투자 건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아, 그게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번 통화에서는 분명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담했었는데 은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순간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정우진은 곧바로 은혜의 감성을 파고드는 말로 의심을 잠재웠다. 은혜 씨,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 진심을 몰라주시면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기댈 곳은 은혜 씨밖에 없는데. 그의 서운함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면 은혜는 금세 마음이 약해졌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외로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안감을 애써 눌렀다.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감정은 이성의 목소리를 쉽게 덮어버렸다. 딸 수연은 점점 더 스마트폰에 빠져 사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다. 엄마, 요즘 통화도 너무 오래 하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날카로운 딸의 질문에 은혜는 뜨끔했지만 아니야, 그냥 복지관 친구들이랑 얼버무렸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정우진과의 관계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딸이 알면 분명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관계를 반대할 것이 뻔했다. 이 사람은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인데 은혜는 그렇게 자신의 비밀을 정당화했다. 그러는 사이 정우진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소액이 아니었다.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하다.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등 액수는 100만 원 단위를 훌쩍 넘어섰다. 은혜는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깊이 관계에 발을 들인 후였다. 그를 돕지 않으면 그가 무너질 것 같았고 그러면 자신과의 관계도 끝날 것만 같았다. 그의 달콤한 말,
함께할 미래에 대한 속삭임은 그녀의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은혜 씨 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은혜 씨를 찾아뵙고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남은 여생, 은혜 씨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할 여생. 그 말은 은혜의 가슴을 뛰게 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미래였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자신의 노후 자금이 담긴 통장을 바라보았다. 이 돈이면 우진 씨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위험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무렵 최경자 씨가 복지관에서 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은혜 씨 요즘 뉴스 보니까 인터넷으로 사람 속여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많다더라.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 노린데 혹시 은혜 씨도 모르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보내주면 안 돼. 최경자 씨의 걱정 어린 말에도 은혜는 알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자신은 다르다고, 정우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은혜 씨, 제 인생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정우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해외 부동산 투자 건이 드디어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했다. 필요한 금액은 자그마치 3천만 원. 박은혜 여사가 가진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다. 이것만 성공하면 저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당당하게 은혜 씨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 작은 집이라도 얻어 은혜 씨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제 마지막 희망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절실했다. 함께할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은혜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3천만 원, 평생 아끼고 모아온 돈이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정우진을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그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은혜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비장한 표정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찾으려 했다. 정우진이 알려준 투자 파트너라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야 했다. 은행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정말 괜찮을까? 이게 옳은 일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정우진의 애틋한 목소리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환상이 의심을 억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딸 수연의 목소리였다. 마침 휴가를 내고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은행에 들른 길이라고 했다. 수연은 은혜의 손에 들린 통장과 초조한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시죠?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왜? 은혜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냥 제가 요즘 엄마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돈 보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수연은 은혜의 팔을 붙잡고 다그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은혜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내 사랑 우진 씨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다. 수연은 낚아채듯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었다. 여보세요?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저 은혜 씨 바꿔주시겠습니까?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연이 소리치자 남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수연은 곧바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온갖 달콤한 말들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함께할 미래, 마지막 투자. 수연은 분노와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엄마, 이 남자 사기꾼이야. 이것 봐,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연의 절규에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 속 대화 내용들. 정우진의 달콤했던 속삭임들이 순식간에 차갑고 잔인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함께할 미래? 마지막 기회?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은 그저 그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수치심, 배신감, 절망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은혜를 덮쳤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을 뻔했다는 아찔함보다 진심을 다해 기댔던 사람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는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끔찍한 자기 혐오만이 남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은혜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은혜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딸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다녀가셨어요. 너무 충격받으셔서 잠시 기절했던 거래요. 은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은행에서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현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허망함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깊은 자책감이었다. 왜 좀 더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수연은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가 자주 찾아뵙고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돈은 그동안 보낸 돈은 찾기 힘들지도 몰라요. 경찰에 신고는 하겠지만 워낙 교묘한 놈들이라.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더 크게 묻어났다. 은혜는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정우진에게 보낸 돈을 어림잡아 보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다. 평생 땀 흘려 모으고 아껴온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났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까? 세상 모든 사람이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은혜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복지관도 발길을 끊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자신의 어리석은 이야기가 새어나갈까봐 겁이 났다. 최경자 씨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벨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밤이면 정우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가 이내 비웃음으로 변하는 악몽을 꾸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안의 정막은 이전보다 더 깊고 무겁게 은혜를 짓눌렀다. 수연은 주말마다 어머니 집을 찾았다. 억지로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말없이 옆에 앉아 TV를 보거나 산책을 권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모녀 사이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수연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헤아리려 노력했다. 엄마, 저랑 같이 상담받아 보실래요? 요즘은 이런 일 겪으신 분들 도와주는 곳도 많대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상처의 통증은 서서히 옅어졌지만 흉터는 깊게 남았다. 은혜는 여전히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고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은혜는 오랜만에 서랍 속 스마트폰을 꺼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켰다. 수많은 알림이 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은혜는 인터넷 검색창에 떨리는 손으로 몇 글자를 입력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익명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혹은 젊은 사람들까지. 피해 액수도 사기 수법도 각양각색이었지만 그들이 겪었을 배신감과 상실감의 무게는 다르지 않을 터였다. 은혜는 밤늦도록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함께 울고 분노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익명 게시판이었지만 마치 벌거벗겨진 듯 부끄러웠다. 하지만 써야 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저는 70대 노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던 중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제 외로움을 알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보냈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부디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달콤한 말로 접근한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것은 어쩌면 상처 입은 자신을 마주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아주 작은 용기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오랜만에 복지관에 갈 채비를 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은혜는 현관문을 열고 천천히 집 밖으로 나섰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상처는 깊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황혼의 길목에서 마주했던 잔인한 메아리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성장의 씨앗을 심어 놓았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를 향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조용한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Current Parks 23386 Total Characters 1059부장 97 이야기를 3천자에서 3.5천자 사이로 확장해야 하므로 등장인물의 심리묘사, 배경묘사, 사건의 세부사항, 그리고 결말 이후의 여운을 더 깊이 있게 다듬겠습니다. 황혼의 메아리, 삐걱. 낡은 개종시계가 오후 3시를 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 젊은이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빈자리에는 시간의 덮개만큼이나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다. 박은혜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는 가을이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넓지 않은 아파트 안을 채우는 공허함은 계절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매 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벽 한가운데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 액자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저 사무치는 그리움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엄마, 저녁은 꼭 챙겨 드세요. 제가 내일 반찬 좀 해서 갈게요.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수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함과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일과 육아에 치이는 워킹맘 딸은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했다. 알았다, 알았어.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애 보랴 일하랴 힘들 텐데. 은혜는 애써 활기찬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 방금 전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때운 저녁 식사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딸에게 걱정을 더 얹어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궁색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전화기에서 뚜 하는 신호음과 함께 다시 찾아온 정적. 은혜는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지만 화면 속 요란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정막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다. 결국 TV를 끄고 얼마 전 복지관 노인 정보화 교실에서 큰맘 먹고 장만한 아직은 손에 익지 않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복지관 컴퓨터 강사는 친절했지만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상은 70평생을 아날로그 시계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고 버거웠다. 그래도 강사가 추천해준 황혼의 정원이라는 시니어 커뮤니티 앱은 그녀에게 작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비슷한 연배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외로우실 때 말벗도 생기고요. 강사의 말처럼 어쩌면 이곳에서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생겼다. 가입 절차는 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쳤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몇 년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떠났던 속초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골랐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희끗한 파마머리에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소개 글을 쓰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자판을 눌렀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며칠 동안 앱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역시 부질없는 짓이었나 보다. 은혜는 씁쓸하게 웃으며 앱을 삭제하려던 참이었다. 정우진님이 회원님께 쪽지를 보냈습니다. 작은 진동과 함께 화면에 뜬 알림. 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우진.
이름 석자가 왠지 모르게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쪽지를 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중년 신사였다. 배경으로는 눈 덮인 외국의 산장이 보였다. 현실에서는 좀처럼 마주치기 힘든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였다. 은혜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온화하십니다. 속의 글에서 진솔함과 따뜻함이 느껴져 조심스럽게 쪽지를 드립니다. 첫 메시지는 정중하고 예의 발랐다. 상투적인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지만 메마른 사막의 단비처럼 은혜의 마음을 적셨다. 누군가 자신을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몰랐다. 은혜는 설렘과 망설임 속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는 마치 은혜의 외로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자신을 싱가포르 지사에 파견 근무 중인 은퇴한 건축 설계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10여 년 전 사별했고 유학 간 자녀들은 현지에서 자리를 잡아 이제는 명절에나 가끔 연락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은혜의 처지와 놀랍도록 비슷했고 그 공통점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빠르게 좁혔다. 타국에서의 명절은 더 쓸쓸하지요. 저도 남편 떠나고 첫 명절에 혼자 앉아 우두커니 TV만 봤답니다. 은혜님의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 역시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깊은 고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우진은 은혜의 사소한 푸념에도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인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고 가끔은 그녀가 좋아할 만한 클래식 음악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다. 은혜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잊고 살았던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나누지 못했던 섬세한 감정의 교류가 얼굴도 모르는 이 남자와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는 언제나 인내심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현명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은혜 씨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곱고 젊으시네요. 꼭 맑은 샘물 소리 같습니다. 처음으로 국제전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 앱을 통해 통화를 한 날 정우진은 감탄하듯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프로필 사진만큼이나 중후하고 부드러웠다. 표준어를 구사했지만 어딘가 교양 있는 말투였고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은혜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뢰감을 주었다. 은혜는 수화기를 든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끼며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별 말씀을요. 저도 우진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도 일상이 되었다. 정우진은 싱가포르에서의 성공적인 생활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충을 은근히 내비치며 은혜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동시에 자극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 계산적이고 정이 없어요. 가끔은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찍었다며 화려한 야경 사진이나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보내주면서도 이런 곳에 와도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으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라며 공허함을 토로했다. 은혜는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는 은혜의 텅 빈 하루를 의미와 설렘으로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복지관 친구 최경자 씨는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도는 은혜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은혜 씨, 요즘 연애라도 하는 거야?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보기 좋다. 최경자 씨의 농담 섞인 말에 은혜는 어머, 얘도 내가 무슨 연애는? 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감출 수 없는 행복감이 얼굴에 드러났다. 최경자 씨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세상에 흉흉한 일이 많다잖니. 특히 인터넷으로 만나는 사람은 더더욱. 하며 걱정 어린 조언을 덧붙였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들떠있는 은혜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딸 수연과의 관계는 조금씩 소원해졌다. 수연은 주말에 찾아와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어머니가 못마땅했다. 엄마, 그 핸드폰 좀 그만 보세요. 저랑 이야기도 좀 하시고요.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은혜는 뜨끔했지만 아니야, 그냥
복지관 사람들이랑 단체 톡하는 거야 라며 둘러댔다. 정우진과의 관계를 딸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이 행복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수연이는 제 인생 사느라 바쁘지.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우진 씨밖에 없어. 은혜는 그렇게 자신의 비밀을 합리화하며 딸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우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무겁고 지쳐 있었다. 은혜 씨, 정말 면목 없는 부탁이지만 혹시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럼요. 우진 씨, 무슨 일이신데요? 걱정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곳에서 추진하던 작은 건축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은행에서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요. 정말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아주 잠시만 혹시 50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바로 해결해서 이자까지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복지관 강사의 경고가 다시 뇌리를 스쳤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돈 거래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정우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했고 그의 자존심 상한 듯한 말투는 은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동안 그가 베풀어준 위로와 공감, 함께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정도 부탁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너무 매정한 것 아닐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은혜 씨. 부담스러우시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잊어주십시오. 그의 말은 은혜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거절하면 그가 얼마나 상심할까. 이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은혜는 짧은 순간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 결국 그녀는 그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니에요, 우진 씨. 제가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다음날 아침 은혜는 동네 은행 ATM 기기 앞에 섰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통장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잘한 일이겠지?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곧바로 도착한 정우진의 감사 메시지에 그 불안감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은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마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씨는 제게 단순한 친구 이상입니다. 제 삶의 등불 같은 분이세요. 그의 감격에 찬 메시지는 은혜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었고 오히려 뿌듯함마저 느끼게 했다. 그 후 비슷한 긴급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딸 학비 송금 날짜를 착각해서 급하게 메워야 한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 요양원 비용이 밀렸다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요구하는 액수는 조금씩 커져갔고 다음 주에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은 늘 따라붙었다. 은혜는 처음에 망설임은 잊은 채 마치 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라도 된 듯 기꺼이 돈을 보내주었다. 어느새 그녀의 통장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정우진 혹은 그가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하지만 약속했던 다음 주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정우진은 현지 은행의 행정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진다. 갑자기 다른 문제가 터졌다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변명했다. 은혜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평생 아껴 모은 돈이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었다. 슬슬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낸 터라 이제 와서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해결될 거야. 우진 씨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불안감을 잠재우려 애썼다. 그러는 동안에도 정우진의 거짓말은 점점 더 허술해졌다. 싱가포르에 있다는 사람이 한국의 추석 연휴 날짜를 헷갈려 하거나 낮과 밤이 뒤바뀐 듯한 시간 개념을 보이기도 했다. 은혜가 우진 씨, 지금 싱가포르는 새벽일 텐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은혜 씨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서요. 시차쯤이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며 로맨틱한 말로 어물쩍 넘어가곤 했다. 은혜는 순간순간 강한 의심을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정우진은 더욱 절절하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며 은혜의 감정을 흔들었다.
은혜 씨마저 저를 의심하시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건가요? 그의 상처받은 듯한 목소리를 들으면 은혜는 자신이 너무 각박하게 군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그녀는 다시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가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감정과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 딸 수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통화할 때마다 숨기려는 듯한 불안한 기색,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 우연히 본 어머니의 통장 정리 내역에서 정체 모를 이름으로 큰돈이 여러 차례 이체된 흔적을 발견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죠? 통장에 이 돈들은 다 뭐예요? 정우진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수연의 단호한 추궁에 은혜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냥 아는 사람인데 사정이 딱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곧 갚기로 했어. 엄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 함부로 믿지 마시라고. 혹시 그 남자한테 사기당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딸에게 정우진을 변호하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무언가에 단단히 홀려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어머니를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정우진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깊은 밤이었다. 은혜 씨,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근처 고급 레지던스 투자건이 드디어 성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정말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하지만 마지막 계약금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박은혜 여사가 가진 노후 자금의 전부이자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도 같은 돈이었다. 은혜 씨, 이번 한 번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제가 그동안 은혜 씨께 진 빚은 물론이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 씨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함께. 그 말은 은혜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외로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노후에 찾아온 마지막 로맨스. 어쩌면 이것이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3천만 원. 그 돈이면 남은 생을 초라하게 보내지 않아도 될 터였다. 하지만 그 돈을 정우진에게 보낸다면, 그와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그녀는 돈보다 더 소중한 함께하는 삶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도박에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마치 중대한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처럼 혹시라도 딸에게 들킬까봐 이른 시간에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마지막 남은 정기 예금을 해지해달라고 말하는 순간까지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속삭였다. 하지만 정우진의 달콤한 약속과 그가 보내왔던 로맨틱한 메시지들이 그 불안감을 억지로 덮어버렸다. 창구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예금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은혜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딸 수연이었다. 전날 어머니의 불안한 모습이 마음에 걸려 아침 일찍 어머니 집으로 향하던 길에 은행으로 들어서는 어머니를 보고 뒤따라온 것이었다. 수연은 어머니 앞 창구에 놓인 해지된 통장과 두툼한 돈 봉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설마 그 돈 그 남자한테 보내려는 거예요? 제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연아, 너 어떻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남자 사기꾼이라고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수연이 울부짖으며 은혜의 팔을 붙잡는 순간 은혜의 가방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나의 영원한 사랑 우진 씨라는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수연은 분노에 차 스마트폰을 낚아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다시는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수연의 격앙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연이 다시 걸었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다. 수연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정우진 교수 싱가포르를 검색했다.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맨스 스캠을 검색하자 어머니가 당한 수법과 너무나도 유사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정우진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사기꾼 사진 도용 사례로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이 남자 사진 다 도용한 거예요. 엄마가 알던 그 사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요. 수연이 내민 스마트폰 화면 속 증거들. 은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의 사랑, 희망, 미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철저하게 기획된 사기극의 어리석은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다.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눈앞이 아득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은혜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 은혜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 옆에는 붉어진 눈으로 딸 수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정신이 드세요? 은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은행에서의 소란, 딸의 절규, 그리고 산산조각난 진실의 파편들이 뒤엉켜 떠올랐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의 외로움과 믿음이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인생의 황혼욕에 어쩌다 이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 깊은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수연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적이 말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놈들이 워낙 악랄하고 교묘한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더 큰 돈 잃기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은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딸에게 걱정만 끼치고 결국 이런 꼴까지 보이게 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정우진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소파, 그와 통화하던 식탁, 그의 사진을 보며 설레던 침대, 모든 공간에 배신의 흔적이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은혜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복지관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거나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식욕을 잃어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생기를 잃고 쪼그라든 노파 그 자체였다. 차라리 그때 남편 따라갔어야 했는데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 집안을 북적이게 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던 은혜였지만 천진난만한 손주들의 재롱과 딸의 꾸준한 노력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은 어머니를 닥달하거나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어머니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할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동안 모녀 사이에 어색했던 벽은 서서히 허물어져 갔다. 어느 날 수연은 조심스럽게 심리상담을 권했다. 엄마, 요즘은 이런 일 겪으신 분들 도와주는 상담센터가 많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은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와 마주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속박되었던 감정들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다. 상담사는 은혜의 잘못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려 했었다.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은혜는 자신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여전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남아있었고 문득문득 배신감에 몸서리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혜는 큰맘 먹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로맨스 스캠 피해자 익명 커뮤니티를 입력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절절한 사연과 서로를 위로하는 댓글들이 가득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동질감,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연대의 움직임 속에서 은혜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은혜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어떤 미사여구도 변명도 없이 담담하게 사실만을 기록했다. 자신의 외로움, 사기꾼의 접근, 흔들렸던 마음, 금전적 피해, 그리고 그 이후의 고통까지. 글을 쓰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저는 70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외로움이 깊던 어느 날 다정한 말로 다가온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돈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리고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파고드는 그들이 악한 것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복지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땅을 딛는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복지관 입구에서 망설이던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를 발견한 최경자 씨와 다른 친구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평생 안고 가야 할 흉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외치고 있었다. 황혼의 길목에서 들려왔던 잔인한 메아리는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상처를 극복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미소였다.